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승호입니다. 올해 61살. 한때는 A은행 강남지점장이었지만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굴곡진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화려했던 은행 커리어에서 시작해 부동산 투자 실패, 그리고 파킨슨병 진단과 파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1987년 대학 졸업 후 바로 A은행에 입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은행원은 안정적인 직업의 대명사였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은행에서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고객 관리에도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한 계단씩 승진하며 26년간 은행에서 근무했고 마침내 강남지점장이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강남지점은 우리 은행의 핵심 지점 중 하나였습니다. 자산가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 VIP 고객들을 많이 만났죠. 그들과 식사도 자주 하고 골프도 함께 치면서 인맥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고객들 중에는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오피스텔 한 채를 사서 2배로 벌었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상가 건물 투자로 매달 수천만 원의 임대 수입을 올린다고 했죠. 은행에서는 매일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다 보니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대출 심사를 할 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일이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퇴직 후에 계획을 세우며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금융 전문가인 내가 부동산을 모를 리 없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퇴직을 2년 앞두고 본격적으로 은퇴 후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급 780만 원의 각종 수당까지 합치면 제 수입은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26년간 근무한 퇴직금도 2억 280만 원이 예상되었죠. 처음에는 이 돈으로 작은 카페나 식당을 열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VIP 고객들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투자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친하게 지내던 한 고객은 강남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몇 개 확보해 두었다가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같이 투자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지점장님이라면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이 기회예요. 몇 년 안에 2배는 뛸 겁니다. 퇴직을 1년 앞두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죠.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가게나 하나 차리는 게 어때?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26년간 금융권에서 일했는데 이 정도는 알아. 걱정하지 마. 2014년 초 드디어 은행을 퇴직했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은 꽃다발을 건네며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지점 직원들이 모두 나와 박수를 쳐주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좋은 레스토랑에서 퇴직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와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이 함께했죠. 아빠 이제 쉬엄쉬엄해요. 아이들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이제 시작이란다. 퇴직금 2억 원은 바로 강남의 한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추가로 5억 원의 대출을 받아 2개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더 확보했죠. 당시만 해도 은행에서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용도가 높았고 대출 받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지방의 상가 건물을 매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건물은 대학가 근처에 있었고 1층에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입점해 있었습니다. 월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그 건물도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퇴직 후 6개월 만에 저는 퇴직금 2억 원과 대출 8억 원으로 오피스텔 분양권 3개와 상가 건물 한 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대단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은행 동료들도 역시 지점장답다며 칭찬했죠. 저 역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분양권은 준공 시점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 계획이었고 상가 건물은 월세 수입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중반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고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준공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준공된 오피스텔 한 채는 손해를 보며 급히 팔았고 나머지 2채는 임대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대출이자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상가 건물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점해 있던 카페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6개월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 상태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월 대출이자만 450만 원. 임대 수입은 끊겼는데 이자는 계속 나가니 점점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앉아 대출금 상환 계획을 세우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정도였습니다. 커피잔을 들 때면 조금 흔들려서 흘리기도 했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미루기만 했습니다. 너무 바빴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넥타이를 매려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 끝에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조기 발병 파킨슨병입니다. 그때가 2016년 제 나이 56살이었습니다. 파킨슨병이라니. 일반적으로 60살 이후에 발병하는 병인데 저는 조기 발병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안정을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출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었고 매달 이자를 내기 위해 허덕이고 있었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제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퇴직금 2억 원은 이미 소진된 상태였고 대출금 8억 원의 이자만 매달 450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2채의 임대 수입은 월 250만 원 정도였고 상가 건물은 공실 상태였습니다.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죠. 게다가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도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결국 2016년 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오피스텔 한 채를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3천만 원 낮은 가격에 팔았지만 그마저도 대출금 상환에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남은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로는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신용카드로 이자를 내는 날도 있었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7년 초 결국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독촉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간 이자를 연체한 상태였습니다. 전화가 끊임없이 왔습니다. 한때 같은 은행의 동료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독촉 전화를 걸어오는 상황이 되었죠. 그들도 업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은 무척 괴로웠습니다. 파킨슨병 증상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손떨림이 더 자주 나타났고 가끔은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약을 복용하면 증상이 완화되었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금세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조언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위로하던 아내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당신은 금융 전문가라며? 왜 이렇게 됐어?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가정 내 다툼이 잦아졌고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그들도 집안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2017년 여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남은 자산을 모두 정리해도 대출금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던 날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은행 지점장으로서 대출 심사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내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2017년 말 31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은 서로에게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은 아내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들과 헤어지는 날 눈물을 참으며 아빠가 좀 더 현명했다면 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45평 아파트에서 나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살림살이 대부분은 처분했고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가져왔습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된 후 남은 재산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돌아갔고 저는 말 그대로 빈손으로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58살의 나이에 파킨슨병을 앓고 빈털터리가 된 채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취업을 시도했지만 전직 은행 지점장이라는 경력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고용주들은 제가 오래 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파킨슨병 이야기를 하면 더욱 꺼려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구직 활동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다음 달 월세가 걱정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선배 중 한 명이 계속 연락해서 억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대학 선배 김현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강남에서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 파킨슨병 진단, 파산과 이혼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는 묵묵히 들어주었고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식당 좀 도와줄래? 매니저 자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은행 지점장에서 식당 매니저라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식당 매니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210만 원, 은행에서 받던 780만 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때 저에게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식당에서는 제가 전직 은행 지점장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승호 매니저로 불렸습니다. 파킨슨병도 숨겼습니다. 약을 먹으면 증상이 어느 정도 조절되었고 손떨림이 있을 때는 주방이나 사무실로 잠시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고객 응대, 직원 관리, 재고 관리 등 은행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활동적인 일이 파킨슨병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사도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이 좋다고 했는데 식당 일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울증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으며 일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월급 210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지만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20평 월세 아파트에서의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소유물이 적다 보니 청소도 쉽고 관리할 것도 적었습니다. 적게 소유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말의 의미를 실감했습니다. 2019년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선배는 제 급여를 230만 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고 식당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은행에서 배운 경영 지식을 활용해 비용 절감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고 마케팅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파킨슨병은 약물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었지만 완전히 나을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약을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약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다음 약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손떨림을 숨기기 위한 나만의 방법들도 개발했습니다. 음료를 서빙할 때는 두 손으로 트레이를 잡는다든지 손이 많이 떨릴 때는 주방에 있는 식기를 정리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적응해 나갔습니다. 2020년 우연히 지역 병원에서 파킨슨병 환우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대처법을 나누는 시간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환우 모임에서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치료비 부담도 있지만 병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재정 관리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021년 파킨슨병 환우 모임을 통해 지역 청년센터에서 강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실패한 금융 전문가의 솔직한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월 1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청년들에게 건전한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자산 배분의 중요성과 레버리지의 위험성에 대해 누구보다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의 경험도 점점 쌓여갔습니다. 은행에서 배운 이론적 경영과 현장에서 배우는 실전 경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행에서는 숫자와 서류로만 사업을 평가했지만 식당에서는 매일 고객들의 반응을 직접 보고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재료 가격 변동에 즉각 대응해야 했습니다. 진짜 경영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매출이 급감했고 직원들도 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저를 계속 고용해 주었습니다. 넌 우리 식당의 중심이야. 내가 없으면 안 돼. 라는 말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식당 운영의 모든 측면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식당이 점차 회복되면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의 아담한 카페, 파킨슨병 환우들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2년 후인 2025년 63이 되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한 달에 한 번 딸과 아들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딸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저에게 종종 조언을 구하곤 합니다. 아빠 이론만 배우니까 현실감이 없어요. 실제 경영은 어때요? 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경험을 진솔하게 나눕니다. 실패한 경험이 오히려 아이에게 더 현실적인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아내와는 이혼 후에도 가끔 연락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문제로만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도 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편안해 보여요. 건강은 괜찮아요?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61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충실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약을 먹고 식당으로 출근하는 일상이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파킨슨병은 여전히 저와 함께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돈을 잃으면 많이 잃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제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병이 없었다면 아마도 계속해서 돈만 쫓아 허우적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병은 제게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 종종 예전 은행 VIP 고객들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민망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인사합니다. 어떤 고객은 저를 알아보고 놀라워하지만 또 다른 고객은 오히려 제 변화를 존중해 줍니다. 임 전 지점장님, 지금 모습이 더 건강해 보이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묘한 감정이 듭니다. 파킨슨병 환우 모임에서는 이제 제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모임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환우들과 함께 근교로 소풍을 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환우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청년센터에서의 강의도 큰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20대 청년들이 제 실패담을 통해 교훈을 얻는다고 할 때 제 실패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모든 돈을 한 곳에 투자하지 마세요. 라는 제 조언을 메모하는 청년들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최근에는 선배의 제안으로 식당 SNS 관리도 맡게 되었습니다. 58살에 처음 SNS를 배우기 시작했으니 꽤 늦은 시작이었지만 요즘은 꽤 능숙하게 다룹니다. 식당 홍보 글을 쓰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겠다는 꿈을 위해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여유 시간에는 커피와 관련된 책을 읽습니다. 최근에는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손 떨림이 있지만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 이름은 이미 정해 두었습니다. 새 출발로 스타트이라는 이름으로 저처럼 인생의 새 출발을 꿈꾸는 이들에게 작은 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끔은 과거의 결정들이 후회되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좀 더 안전하게 운용했다면,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다면, 부동산에 모든 걸 걸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는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큰 아쉬움입니다. 자영업자로 전환 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와서는 큰 실수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줄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다양하게 그리고 일찍 시작하세요. 라는 조언을 진심을 담아 전합니다.
파킨슨병이 진행되면서 앞으로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제가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면 10년, 20년은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을 믿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려 합니다. 어느덧 61살 한때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느낍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 교훈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소박한 삶이 오히려 더 진실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그 속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공보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더 큰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파킨슨병 약을 먹은 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리고 식당으로 향합니다. 은행 지점장 시절보다 월급은 훨씬 적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간에 넘어져도 페이스가 느려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리다 보면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달리는 중입니다.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제 페이스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저 임승호의 이야기가 그 작은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